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JTBC 뉴스9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특집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네 분의 여야 의원들께서 오늘 논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홍문정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같은 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9시 45분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자리 배치는 임의로 했습니다. 네. 연배와 당직도 고려했고 레이디 퍼스트도 고려했습니다. 감기가 심하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오래간만에 지금 시청자분들 뵀는데 목소리가 예. 많이 쉬어서 걱정입니다. 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 자,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정치부의 임소라 기자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1년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토론 들어가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지지율은 인사참사와 공약 후퇴 논란 등 내치 문제로 떨어졌다가 대북 외교 분야에서 선전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인사참사는 가장 큰 고비였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불명예 낙마하면서 3월 넷째 주 지지율은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한중 정상회담 개최 효과로 지난 7월 첫째 주 지지율은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G20 정상회의 직후엔 역대 최고치인 6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대선 당시 득표율을 웃도는 50% 중반에 달리고 있습니다. 직선제로 뽑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시점 지지율과 비교를 해봤더니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촛불 시위와 탄핵 논란으로 집권 2년차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입니다. 예,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박근혜 정부 1년을 되짚어보는 자리인 만큼 지난 1년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로 출연자분들의 사전 동의하에 엄선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인사, 신뢰, 그리고 소통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JTBC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전화로는 지금 보고 계신데 저희 옆 스튜디오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51-6009번, 751-6009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토론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전화를 받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네 분 의원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 대개 이런 경우에 점수로 매기곤 합니다만 오늘은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감 속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이 네 분의 의원들께 시속 몇 킬로미터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체감 속도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짧게 첫 발언이니까 한 1분 이내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홍문정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는 100km나 110km로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7, 80km밖에 못 달린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좀 야당께서 우리 대통령께 좀 여러 가지 법안 통과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좀 뒷받침해 주셨다면 정상 풀 스피드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달리 표현하면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발목을 잡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합니다만 하여간 좀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대표께서? 글쎄 뭐 속도 말씀하시니까 대통령께서 한 70회 정상외교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셨는데 정작 국내 정치는 격렬한 대립 속에서 어떤 성과도 만들지 못한 불모의 정치에 그 정체된 정치에 국민들이 대단히 답답하지 않았나. 축구로 치면은 하프라인에서 집권 여당이 자기 진영에서
계속 백패스만 하면서 공을 상대방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이 굉장히 지치고 또 정치 불신이 가중됐던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본부장께 드리죠. 어쨌든 이제 그 자동차가 처음 출발할 때 시동을 걸고 또 그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 진입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비행기로 따지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적어도 그 시속 한 200km 이상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한 1km 정도를 달려야 이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륙 단계를 지나서 이제 고공까지 정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좀 초기에 시행착오도 좀 분명히 있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정치가 사실은 그만큼 뒷받침을 못 해줬다는 면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예. 저는 그 활주로를 달리려다가 아직 못 떴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붙잡아서요. 최재천 본부장님.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홍문정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탓이라고. 세상이나 시대나 국민은 시속 80에서 100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되려 70년대를 향해서 시속 100km로 후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예 후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단이 이렇게 다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뽑은 키워드가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사 문제는 사실 뭐 취임 1년을 맞아서 여러 시민단체나 아니면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한 그 내용을 봐도 상위권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했는데 여당은 또 여당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야당께서는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선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취임 초에 이제 총리 후보도 그렇고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도 낙마했고 또 그 이외에도 낙마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임기 중에 그만둬야 했던 분들도 있고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만 또 청와대 대변인도 중간에 사퇴하는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가 뭐 가장 정점이었다고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용인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그 문제 제기 차원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께 드릴까요?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 자리한 네 분이 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이 주로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권 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기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뭐 정부 초대 총리 내정자가 낙마한 것도 신기록이고 또 장관급 이상의 어떤 그 후보들 네 분이 임명 전에 또 낙마했고 또 정부 수립 2개월이 다 되도록 사실 내각 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특별히 주목한 인사들 뭐 이른바 수첩인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제1호 인사였어요. 그리고 진흙 속의 진주라고 이야기됐던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낙마할 때까지 계속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교훈은 나라의 인사는 수첩에 적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상황이 이쯤 되면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적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공적 책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제 개인 인사, 사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사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한다면 좀 더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든지 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사 철학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체 지금 내놓고 계시지 않다는 점이 앞으로도 더 걱정을 예. 크게 하게 홍문종 만든다고 사무총장께 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왜 그 인사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나? 물론 뭐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임명하신 국무총리 문제라든가 뭐 윤창중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국의 인사청문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좋은 사람을 뽑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뭐 저희도 옛날에 야당을 해보고 또 야당 시절에 아마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도입하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조금만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야말로 맞다는 유리알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는다. 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또 예. 지나치게 그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인사청문회 문제를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이제 수첩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수첩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시고 또 좋은 분들에 대해서 이름도 올라가 있고 뭐 그런 건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사 자체가 사실은 수첩에서만 나온 인사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셔서 그 조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이고 또 그분들을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한 일인데 뭐 윤창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무슨 큰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개인적인 일탈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또 얼마 전에 그만두신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국민들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특별히 무슨 대통령께서 예. 어떤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든지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건 예, 조금 전 너무 뉴스에, 멀리 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 뉴스에 쇼트트랙 아니죠.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귀국을 해서 반갑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빅토르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 사례를 제가 들고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는 5천만 원 인구가 있고 5천만 원 인재가 있고 5천만 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5천만 원을 다 기록할 수 있나요? 인사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 아닙니다. 제도적 권한입니다. 공정하게 제도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겁니다. 청문회 대상자는 불과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그 청문회 30명 때문에 대한민국 인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수첩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수첩의 한계는 연고주의 한계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정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이건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구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공화국, 분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이념,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더구나 2012년 8월 새누리당 경선 때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인사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 인사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집권 초기에 일종의 이제 당시에는 그 검증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임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검증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상 문제가 그렇게 제기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상 초유로 최초의 총리가 낙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꽤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빚어오는 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최재천 의원님은 이 어떤 수첩 인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사실 코드 인사라는 말은 노무현 정권 때 나와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 동종교배다. 순혈주의 동종교배라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권마다 사실 그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항상 온전히 왔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인사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과연 그런 기제가 작동하느냐 문제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상당히 이제 인사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예. 또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은 또 많은 부분에 좀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는 또 그동안의 저 문제점이었고요. 한 가지만 예, 더 붙일게요. 말씀하시죠. 예. 인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임명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책임까지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임명 단계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임명한 장관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과연 믿어주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요. 잘못되면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사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이를테면 경제부총리께서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지적하니까 아니 신용정보 줄 때는 언제고 당신들 책임이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안 바꾸잖아요. 인사의 책임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건 인사가 아니에요. 자꾸 인사를 임명 단계 좁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코드 인사 말씀하셨죠. 잘못했어요 저희들. 자 그럼 그 다음에 MB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그러면 코드 인사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MB가 그렇게 인사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정치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겠습니까? 그럼 왜 비난했습니까? 비난하지 말아야죠. 비난하면서 배웠습니까? 아니 지금 코드 인사는 제가 좀- 코드 인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연구주의 뭐- 인사가 코드 인사의 핵심이에요. 수첩 인사가. 또 이제 과거까지 가서 또 서로 공방하기 시작하면은 논의가 또 예. 궤도를 이탈한다고 보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아까 홍문종 그 총장께서 이제 청문회 문제점이나 또 그 개인 장관들의 문제로 이렇게 그걸 짚으려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윤창중 대변인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 청문회는 좀 더 철저하게 저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만든 분들 그리고 전국 구상을 같이 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또 뭐 이준석 또 누굽니까 이상돈과 예. 같은 뭐 경제민주화나 복지 구상을 했던 이런 분들 지금 내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평론하고 계시고 또 뭐 강연하고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당시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 공약을 구상한 분들, 정책을 입안한 분들을 보고 상당히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전망을 했었는데 완전히 선거할 때는 캠프랑 같이 하고 또 내각 구성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하고 또 선거 같이 한 새누리당은 뭐 또 꼬다는 보따리 취급받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박근혜 정부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런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성 장관 18명 중에 2분이었는데 윤진숙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사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 분 계신데 사실 그분은 당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장관이 한 명도 제대로 없다는 의미거든요. 예. 최근에 남성 위주의 정치로 유명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태리인데 이태리에서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과반수를 여성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히 그 여성 그 장관 문제에 예. 특별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문정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검증 시스템, 우선 수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수첩 보고 인사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뭐 장관이라 이렇게 임명된 많은 분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기 전에 무슨 선거운동을 같이 했다든지 무슨 뭘 같이 세미나를 같이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수첩 인사라는 그런 말씀은 약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검증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맨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디나 이제 시행착오라는 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검증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검증하는 거냐, 아니면 괜히 개인적인 문제랄까, 아니면 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일하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검증 시스템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건 좀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아까 뭐 우리 저 김종인 또 뭐 이상돈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저 전쟁할 때 쓰는 사람과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사람은 다르다. 아, 이분들이 무슨 그 능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선거할 때 쓰는 사람은 또 따로 또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뭘 잘못하고 계신다든가 또 그거는 그 얘기는 또 좀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물론 지금 여성 대통령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맞고 저희 여성들도 오늘 뭐 그 저희 당에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좀 이번 육사 선거서부터 여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발탁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 뭐 좋은 지적은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 본부장께 드리죠. 예.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김종인 박사를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후보자께서 저 사람을 데리고 참모로 쓴다면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하겠구나. 그런 인적 신뢰, 제도 신뢰가 가는 겁니다. 자, 이준석 그 친구를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준석 씨를 본다면 이러는 겁니다. 저분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구나. 젊고 역동적인 사람과 함께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겠네. 이상돈 교수를 볼 때는 그래. MB의 잘못된 정책을 청산하고 같은 정당이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을 설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표를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약속하는 바가 있고 사람으로 약속하는 바가 있죠.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집권을 해서 공동으로 정책을 펴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토사구팽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일할 것처럼 나는 이 사람과 정책을 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가니까 수첩, 연고, 지역, 정파 이걸 찾아가지고 끼리끼리 뭉쳐버린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신. 인사 문제가 아니라.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종인 전 수석 또 이상돈 교수를 발탁했으면 우리 최재천 의원님께서 아마 김종인은 배신자고 이상돈은 폴리페서라고 또 공격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어떤 인물을 볼 때 그렇게 상반된 시각으로 그분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같이 비판을 하고 하나같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좋은 인재를 맞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아마 우리 옆에 계시는 홍문종 총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검증 시스템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인재를 관리하는 방법이 이래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초기에 좀 그런 검증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누가 정권을 담당하든 이제 인사 탕평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탕평책에 대해서 더 얘기할 그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것이 이제 전문성인데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사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특히 그 부분을 짚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홍문종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사실은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난리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선거에서 이분들이 등 돌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이분들이 난리인데 지금 공기업에 지금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 당의 뭐 선거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확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다. 어느 정보보다도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뭐 열심히 일했다든지 했더라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없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걱정 그리고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예. 또 가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간다는 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다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알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예. 제가 할까요? 먼저. 예. 비정상을 정상화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개혁하겠다.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다. 그렇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그런 낙하산이 펴져서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강조드립니다만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이 독식주의, 엽관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특정 지역, 특정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에요. 특정 정파가 나라가요. 천하의 인재를 골라 써야 돼요. 더구나 지금까지 정치적 엽관주의로, 그렇죠, 낙하산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이 왜곡돼 왔고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바꿔주셔야죠. 아니, 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이용돼야 합니까? 그 고리를 꺼내야 돼요. 근데 전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 고리를 끊고 있고, 또 아무리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나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수 없게 만든 그 시스템.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되지 않으면요, 다들 연고에 매달립니다. 정치적 연고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방어 문화가 판을 칩니다. 여성들이 소외됩니다. 열심히 해봐야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전문성을 쌓지도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왜곡이 돼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권보다도 적다는 걸 아니요, 말씀드리는 그러면 제가 왜? 말씀드릴게요. 예, 좀 예, 사실관계는 예. 좀 바로 잡아야 이게 예. 사실 여야가 대화가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 정부가 지금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 중점관리 대상 그 사업장이 38개거든요. 이 공공기관장 중에 13명이 정치적으로 임명이 됐어요. 또 최근에 임명된 40명 중에서 핵심 임원 15명, 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고요. 비정치인들도 대부분 관료 출신이나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통계에 따르면은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 낙하산 인사가 가장 심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공공기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만 경영이죠. 그리고 그 부패나 방만 정책 실패로 인한 500조 가까운 그런 이제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대상은 뭐냐면은 경영자예요. 말하자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거. 이것이 저는 공공부문 개혁의 80% 이상의 개혁 내용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과도한 복지나 또 부당한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낙하산이 투하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신뢰받을 수 있겠냐 하는 점을 예.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 지금 아까 이제 제일 그 뭐 낙하산 인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 저는 이번 어느 정권보다도 적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뭐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면 그거는 낙하산 인사고 그거는 뭐 잘못된 인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야말로 또 어떤 면에서 역차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은 이제 시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가스공사가 뭐 캐나다 가스전 때문에 손실을 3,800억을 본다든지 또는 지금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 손실 8천억 이거 다
새누리당 정권 때 그 낙하산 인사로부터 비롯된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한 지금 가지만 더 대통령이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대통령 말씀하지 마시고 그 새누리당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가장 크고 그 사업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내부 인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판단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제기를 했고 오늘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공기관 운영위에는 객관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판단할 수 있는 시민사회계나 노동계나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냥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친소관계가 전문성으로 대체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돼 예.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 한 그 말씀만 점을 꼭 지적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하시고 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그 공공기관을 잘 개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공공기관을 개혁할 수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공기관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발탁이 돼서 그 문제를 잘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아니요, 보기엔 약간 현재의 어폐가 전문성은 새누리당 출신이어야 되고 아니, 그 그렇지 전문성이 그렇지 않-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낙마한 분들이 전문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지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물론 이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것이 낙하산 인사는 뭐 전문성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리나 차지하다가 결국 예. 월급만 축내고 이제 가는 사람 이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그런 소위 낙하산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혁 작업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부 인사가 다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수많은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키워진다고 하지만 이 조직 전체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한 더 큰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장관을 전부 그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서 장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런 내부의 전문가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저 중세 때요. 매 맞는 아이의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나 그다음에 귀족집 아이를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요. 아이가 잘못하면 대신 다른 아이를 옆에 놔뒀다가 그 아이를 때려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인사 문제는 공공기관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책임총리로서 기능하고 있나요? 국무조정 기능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부처를 제대로 통할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동료 의원이니까. 자, 새누리당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의 해수부 장관으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해양수산 영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나요? 고향이 마산이라는 건 말고. 그럼 저도 본래 고향이 해남이니까 해수부 장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거 말고 무슨 전문성,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단 한 번 간사를 했거나 그 상임위 위원을 했거나 최소한 이런 정도 공정성과 전문성, 경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청와대 계신 분들, 총리실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내각에 있는 분들 다 지금 공정한 인사예요? 전문성 있습니까? 예. 왜 제가 국민들이 한 비판하겠습니까? 말씀만, 한 예, 말씀만 잠깐만요. 이 확인을 발언이 좀, 하고 예, 잠깐만요. 심 원내대표님. 발언이 좀 치중이 돼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여당 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또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외부 제3자가 개혁에 칼을 들기 쉬운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내부 논리,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리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은. 예. 근데 이 문제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만 삼아주시고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키워드, 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키워드는 신뢰 문제인데 이 신뢰는 사실 공약 문제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약 후퇴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공약 내용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공약 부분만 좀 정리해서 임소라 기자가 역시 좀 전해드리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뢰 정치인을 자임해온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공약 후퇴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지 공약 살펴보실까요? 학자금 대출이자 노인 임플란트 부담 완화 공약은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은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후퇴했고요. 4대 중증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경제민주화 분야입니다. 대기업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법제화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중엔 재계 반발에 막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공약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개혁을 위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약속은 실천이 됐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상설특검제를 놓고는 여야가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여당이 외면해버린 상태입니다. 예, 임소라 기자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약이 뭐 흔히 하는 말로 빌공짜 공이다 하는 것은 뭐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특정 한 정부에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정부에서 공약이 실천되지 않은 사례는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이제 1년 지나서 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전히 공약 후퇴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데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번에는 최재천 법무장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이를테면 저소득층 가구 사실 분유나 기저귀 사기도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걸 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 예산 총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고작 16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 예산국회 때 그 몇십억이라고 넣어달라 해가지고 50억 넣어서요. 162억이면 다 할 수 있는데 50억 추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군복무기간. 물론 외교안보 중요성 인정합니다만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아빠 의다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1개월간 아빠가 직장을 쉬고 같이 아이를 키워보는 겁니다. 그거 지키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병원 가시면 아십니다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간병이잖아요. 그 옆에 조그만 그 뭡니까? 간이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쭈그리고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그다음에 이를테면 간병인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 그렇다면 왜 공약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홍문정 사무총장께 드릴까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넘으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86세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 뭐라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셔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1년마다 세계 여행 시켜줄 것처럼 그러고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90 몇 살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사주고 세계 여행은 딱 한 번밖에 못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5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계셔요. 예. 이제 겨우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지금 국회에서요. 우리가 204건을 지금 발의했거든요. 야당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목 잡고 못하게 했는데도 저희가 79건의 법률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40% 공약이 달성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유례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뭐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가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결국 5년 내에 뭐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확실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만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만큼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다. 그런 평가를 저는 받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야당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민생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발목을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행복한 국민들을 만들어 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한 공약은 얼마든지 하겠고 협조해달라. 저희들 협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이번에 한국일보하고 참여연대가
공약 이행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이행된 공약은 고작 4개 중에 1개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공약 가계부 내놓은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한번 견주어 보셨나요? 저희들이 다 견주어 봤습니다. 네. 저희 당 정책실에서. 공약 가계부대로 연차적으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니까 다들 화내는 겁니다.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공약 가계부 작년 5월 28일 날 내놓으셨어요.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네. 그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리고는 갑자기 오늘 그거 다 버려버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최재천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게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장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해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약에 투입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지난 연말에 새로운 이제 공약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또 그렇게 이제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면 또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또 야당의 협조가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또 다른 뭐 해고된 언론인 복직 문제와 연계시킨다든가 또는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서 국회에서 또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세수 확보가 안 돼서 현실적으로 그 재정 여건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력이 있어서 정말 그 정부에 충분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에 의해서 충분히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야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거든요. 세금을 대폭 올리든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지만 공약을 좀 현실성 있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이 정치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 감수해야죠. 어쨌든지 이 문제를 만약에 대통령께서 공약했으니까 다 지키겠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저귀도 다 사주고 분유도 다 사주고 기초연금도 전부 주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는요 한 5년 지나면 다음 정권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나라 빚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당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안 지켰다. 또 저거는 지키려고 하면 그건 또 법 개정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예. 하시는 것은 좀 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한 축으로서 조금 예. 앞으로 좀 심상정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다음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드릴 겁니다. 지금 드리는데 다만 그 사이에 여당 의원께서 한 분께서는 요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논의 중에 특히 이제 그 야당 협조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법안들인지 좀 생각해 주시고 네.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또 그 야당 의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야당 의원들께는 또 책임을 물을 예. 것이 있다면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다음 뭐 국회에서 우리가 그럼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만 워낙 뭐 많은 아니, 일들이 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그 조금 더 정리하시고요. 제가 먼저 신경 좀 말씀하겠습니다. 드리고. 예, 예. 근데 이제 뭐 공약을 100%다 지키기는 어렵죠. 그리고 경중도 있을 테고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 공약의 본래적 의미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보너스가 아니거든요. 국민적 요구를 집약한 것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은 그냥 뭐 이달에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보너스 못 주겠다 이런 기업의 오너처럼 이렇게 다뤄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정치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아주 좋은 그 정치적인 자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죠. 지지율 높죠. 여대 야소 지금 국면이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통된 공약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지 공약은 복지 원조당이라고 하는 저희 정의당보다도 더 세게 안을 내셨어요. 작년 선거 때. 그래서 복지나 경제민주화처럼 이렇게 전향적인 그런 공통의 공약들은 저희는 100%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양상은 뭐냐면은 야당이 협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해괴한 현상이 지금 현재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약을 못 지키게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대로 지킵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 돈 만드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지금 이런 양상이라는 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짧게 좀 예를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수당인 여당이 맘먹으면 내일 당장 통과시키자고요. 야당은 뭐 당장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 등등으로 해서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고 해서 아마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이었는데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 그 크루즈 산업을 좀 국내에서도 예. 합법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크루즈 관련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국내 내국인에게 카지노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카지노 출입은 안 된다는 이유를 따라서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예컨대 뭐 이제 이해를 하고 4월 국회에서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정도 이 대통령 공약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관심 있는 법안이다 하면 그걸 일단 붙들고 딴 우리가 중요한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법 안 해주면 이것도 못한다. 이런 지금 논의가 사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우리가 굉장히 애먹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 그것도 이 어떤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굉장히 많은 또 반대를 해서 사실 많은 희생을 치렀죠. 저희들이. 예.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외척법에 대해서 반론 홍 총장께서 조금 이따 또 다른 걸 말씀해 주시죠. 외척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이념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관되게 재벌이 지나치게 자회사, 손회사, 증손회사, 증손회사를 갈 때는 100% 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MB 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날치기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대 50, 외국이 50 넣고 우리가 50 넣으면 증손회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재벌 규제를 중요한 정치적 이념 하나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타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잖아요. 그다음에 크루즈법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월에 해준다더라. 자, 해드리면 되잖아요. 자, 제가 본질적으로 문제 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근데 아까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그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왜 4월까지 그 늦춰지느냐? 수많은 법들도 있고요. 네. 정치라는 게 새누리가 하고 싶은 법만 최우선적으로 해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법도 할 수 있어야죠. 저희들은 법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요? 저희들이 무슨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야 됩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게 국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대화가 타협이죠. 좋아하죠. 주고받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공약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연금. 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그 발목 잡고 있습니다. 왜? 공약 지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국민연금과 그것도 연계시켜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목 잡는 겁니까? 예. 새누리당이 공약에 대해서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수정해가지고요. 저희들은 원한 대로 가져오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다만 대통령이 이러셨습니다. 늘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킵시다. 홍문정 총장께 드리죠.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외상으로 운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겠다고 2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우리 노령 국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것도 지금 몰랐어요.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공약하셨어요? 그 정도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미 근데 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안 하셨냐 그 말이죠. 아니 점차적으로 지금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면적으로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전면적으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주겠다고 아니 전면과 얘기하는 거죠. 점차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지만 이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아까 나라를 외상으로 운영해가지고 아니 5년 정도 세수 축에 재정 축에도 계산하지 않고 공약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잠깐 얘기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만약에 죄송합니다. 나라를 외상으로 운영해가지고 나라가 5년 후에 파산된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럴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고요. 이게 경제가 5%만 늘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어르신들이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걸 어르신들이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천천히 당신 공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잠깐만요. 예. 제 얘기를 또 할게요. 끼어들어도 미래부 계시잖아요. 예. 작년 1년 동안 몇 개 법안 통과했어요? 빵이잖아요, 빵. 아니 작년에 하나도 ICT 특별법 해드렸어요. 아니 기억나시죠? 예. ICT 특별법.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온 이후에는 하나도 안 그거 봐요. 벌써 정보가 다르시잖아요. 아니 하나 했다고 그럽시다. 미래부 2년 동안 했는데 빵이에요, 빵. 하나. 그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뭘 했었다는 겁니까? 아니 또 그리고요. 이건 대통령의 핵심 부서예요. 예. 창조 경제 하자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외촉법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외촉법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예, 그거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그 외촉법 하나 만들게.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줄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하는데 자기가 동반선자하는데 외국 많은 자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딜레이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돌아갔습니까? 짧게 하나만 그럼, 반박할게요. 예. 외촉법 말씀하셨죠? 네. 자, SK하고 GS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투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지금 GS가 지금 여수에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밥 안 해줘가지고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했죠. 네. 지금 제대로 그 공장 짓고 있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확인해. SK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GS는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 지금 GS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는 아세요? 외촉법 미리 해줬으면 다 준비해놓던 거 왜 그때 못하게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한 핑계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외적법 문제 가지고 뭐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 저는 이제 홍 총장님 말씀에 네. 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5년 후에 파산할 공약을 왜 내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5년 그리고 후에 제가 좀 박근혜 정부 공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인식을 갖는 건 뭐냐면은 선거할 때는 공약을 냈는데 이제는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그 공약을 남의 자식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특별감찰관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처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아주 그 불순하게 보는 이유는 있어요. 그 전에 새누리당 정권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 선거 일주일 앞두고 대한노인회에 가가지고 20만 원 100%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집권하고 나서 그 이제 백지장이 돼버렸는데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와 같은 그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노인들을 속이는 것은 계획된 그런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지. 예. 공약을 내놓은 것을 현실적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해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그걸 왜 새누리당 혼자서 합니까?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 선거가 언제죠? 6월입니다. 6월이죠. 네, 육사. 박원순 시장 그 공약 중에 뭘 공약했냐면 임대주택 8만 호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 송영기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 기금 조성을 3조 원 한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8만 호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조 원이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돌아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함께 토론해 주시면 예, 예. 저희들이 그 기꺼이 한 가지 하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특검 문제는 특검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합의가 진행돼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아니, 것 예. 같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특검 문제가 제도 특검 또는 뭐 기구 특검이냐 제도 특검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제도 특검으로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의가 되어 가다가 막판에 뭐 조금 약간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좀 예. 미뤄진 것으로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요. 예. 그리고 이건 덧붙이고 가야 될 것 다수당이시기 같은데요. 때문에 예. 저희 당이 의지를 오늘 가지면 당연히 됩니다. 저희 당 오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왜 선 줄 아세요? 지난번에 외촉법 하실 때 새누리당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2월 임시국회 때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인수위 때 중수부를 없애는 대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해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했으면 오늘 법사위원들이 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아니, 그래. 있어서 새누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전혀 협상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인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검사제도가 발족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도 특검에 대해서 이른바 제도 특검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또 그 주장을 반복하다가 이제 또 합의가 돼가다가 다시 또 알겠습니다. 원칙으로 바뀌고 하기 자, 때문에 자, 그런 이렇게 거죠. 하죠. 뭐 오늘 그 공약 얘기하려면 뭐 사실 뭐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제 공약 후퇴 논란 중에 가장 핵심은 기초연금 문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문제였기도 하고 아까 그 홍문정 총장께서 5년 내에 다 그 공약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시점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죠. 그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천명을 하셨고요. 예. 저희 이 공무원들도 예.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왜냐하면 재정 문제로 놓고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네네. 비단 이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증세 논란입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 국부가 5%만 늘어나면 예. 이런 문제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예. 국부가 5%가 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증세 논란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비상사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니, 자 그게 자 정말 예. 저희들이요 여기서 정확해야 돼요. 예. 오늘 청와대가 경제혁신 3개년 발표했죠. 네. 청와대에서 나중에 474라고 설명하셨죠. 예. 그 중에 마지막 4가 뭔 줄 아세요? 4%. 4%요. 그럼 5%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내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4%. 그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4%라는 거는 정부가 확실하게 달성하겠다는 게 4%고. 예. 4% 기초를 다지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 아니 그거를 왜 자꾸 말꼬리를 자꾸 그러세요? 아니 자, 그러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예. 국부가 늘어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5%만 만약에 국부가 5% 늘어난다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이거 그 외에 얘기를 누가 더 못합니까?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고 그런 말씀드리는 얘기를 거예요. 누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예. 증세 문제는 예. 사실 이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 차라리 공약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거나 또는 수정하느냐. 사과를 하고 또 우리가 참 달성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고 증세를 하지 않느냐는 것은 큰 선택의 문제이죠. 예. 아직까지 그 상태에 도달하지 잠깐만요. 않았다는 제가 사실 거죠. 그 증세 얘기 꺼내는 것은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 4%의 그 국부 증대가 있고 나머지 1%가 모자라지 않냐고 이제 최재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공약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재정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1%가 가능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세수 추계를 전적으로 잘못한 거죠. 경제정책 설계를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지하 불법 자금을 양성화시켜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그때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예. 실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경제를 잘 들여다봐서 그다음에 금융정보를 잘 분석하는 법을 만들어주면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이미 법이 시행이 됐는데 제대로 안 늘고 있어요. 올 예.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세보다 일단 소극적 증세 있죠. 조세 감면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서 일본 예. 최고 전자기업은 37%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최고 전자기업은 한 10% 초반이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조정해 달라 이런 요청을 자, 하고 좀 있는 이제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들을 보내오셨는지 제가 직접 전화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을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북 군산의 유용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군산에 사시는 유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간단 요약을 하면 1년 평가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잘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예, 해외 국빈 방문을 하실 때 세일즈맨으로서 외교를 잘했다. 예, 또 안보 관련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하여 원칙이 흔들림 없이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또 인사 문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여야가 경쟁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 제가 볼 때는 임기 말기에는 국민들한테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예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산에 사시는 류용 선생의 의견이셨습니다. 아마 인사 문제, 시스템 문제는 아까 그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맥이 닿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 사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예, 부산에 사시는 박민정 씨. 예, 박 선생님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먼저 새누리당 의원분들한테 공공부문에 학교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예, 예. 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새누리당 의원분들 대답이 듣고 싶어요. 예,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학교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답변해 주실까요? 어느 분께서?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예, 일단 말씀을 다 하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공약을 하실 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말을 믿고 정말 많은 학교 비정규직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표를 다 줬는데 예. 지금 현실은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학교 비정규직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이 이거를 갖다가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몇 번 서울 가서도 외치고 청와대에도 질의하고 했지만은 예.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한마디로. 예. 누구한테 해줄 돈이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도 공공 영역에 속하니까 이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특히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는 안 내리신 것 같습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리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박민정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답변을 해주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또 흘러서 다만 앞으로 오늘 이제 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까지 예. 해서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예. 그런 조치를 차차 해나갈 알겠습니다. 겁니다. 보시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이 없어요. 예. 맞죠? 예.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의 비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예.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장하시는 알겠습니다. 건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죠. 예. 네. 제가 답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박민정 씨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면 틀림없다는 네.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하다 보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짤막하게 마무리 토론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뿐만이 아니라 원칙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불통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찌 보면 불통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이정현 수석이 얘기해서 잠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은 우선 좀 해주시죠. 예, 홍 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남북한의 문제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대통령께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나아가는 형태를 보면 이게 뭔가 소통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뭐 테이블 밑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앞에서 무슨 말하고 뒤에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든지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제가 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통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이 정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해 나가고 어느 정도 막 전진해 나갈 때 과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기초를 놓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 원칙과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소통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눈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마련하는 그런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소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언제 소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꾸 우리 대통령님 어록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이래 있습니다. 2012년 8월 새누리당 경선 때 불행히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근데 왜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현 정부에 대한 불행하게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일까요? 자, 남북 문제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북한과 같은 저런 사회주의 왕조 체제를 다루는 방식은 저렇게 강력하고 그렇죠? 이런 화법이 통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국민을 그렇게 대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공화정은 뭡니까?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토론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주의예요. 예. 저희들은 여왕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자는 겁니다. 당장의 여야, 당장의 갈라진 시민, 갈라진 계층끼리 충분히 토론을 해서 서로 대화하고 공동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김재원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치권도 그 과연 여야가 그러면 저 제대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모든 그 어떤 저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민과 교감하느냐 공동으로 또 반성해 볼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 점 동의합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뭐 소통을 못한다 이런 좀 일종의 낙인이 찍혀 있는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의 그 국민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민과 그 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그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저 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 조금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꼭 야당이 또 저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야당도 야당대로 좀 여당과 좀 저 협의도 잘 하고 그 대화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약속도 좀 지키고 또 협상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협상의 이 전면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서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지고 또 우리가 여당에서 야당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이 모두 책임이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이런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이제 보통 우리가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다룰 때 그 뭐 대통령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태도를 이렇게 협소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가끔 이야기해 보면 대통령께서 원래 뭐 말씀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절제된 말씀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 리더십에서 다루는 소통의 문제는 저는 민주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주하고 노동자하고 다르고 여자 남자 다르고 또 어르신들하고 청년 세대도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런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갈등을 대화 타협으로 조정하는 게 저는 의회 민주주의고 정치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겠다. 내 사람만 중요하다. 이렇게 1년을 끌어오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52%로 당선이 되셨는데 52%가 어떻게 100%입니까? 야당도 야당이 대변하는 지지 기반에 비추어서 그만큼 부분적인 오름이 있고 대통령만 다 오르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소수당 정의당도 부분적인 오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오름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인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그 정치 과정 자체를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외면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독선 정치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 40여 명 국회의원들하고 중국 갔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시진핑 주석을 제가 2번이나 만났어요. 악수도 하고.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뵀어요. 앞으로도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이나 특히 소수당을 보시자고 한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시자고 해도 거절하실 테니까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당 없이 성과 내는 정부는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복지 공약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 공약이든 공약이 후퇴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대통령 혼자 하시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야당이 머리 맞대고 해야죠. 이번 코너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우선 홍 총장께 드리고 최 본부장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52%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51%로 되기도 하고 50대 50으로 당선되기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을 인정을 해야죠. 지금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특검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정원 내사 하자 그러고 국정원 뭐 하자 그러고. 아니 그리고 물론 통진당이 여기 나오신 당은 아닙니다만 야당 통진당은 이석기를 석방하라. 대통령 물론 퇴진하라. 천명 모여서 무슨 데모한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이미 우리가 뽑았으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야당 말을 얼마나 잘 귀담아 듣고 있나. 선진화법이 된 이후에 국회에서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식물국회나 마찬가지. 옛날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 식물국회가 됐다 그러는데 이거 정말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5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10몇 %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소통을 안 하시고 야당이 다 잘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런 지지를 보낼 것인가? 소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더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야당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재천 본부장께. 특검에 대해서 그럼 얘기할게요. 아니, 저희들은 대선을 불복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다시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국가폭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자. 야당 대표하고 회담했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안쓰럽습니다. 대통령과 제대로 대화하고 계세요? 일부는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는 저희가 지난 1월 1일 4인 토론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의제에 올리진 않았었는데요. 뒤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간 제약 관계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평가 토론은 되게 없더군요, 보니까. 1년 평가 토론은 다 웬만하면 하더군요. 그만큼 첫 1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이제 다만 이제 평가 토론이라는 것이 꼭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1년 동안 이렇게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잘 해보자라는 뜻으로 저희들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